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민교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초, 중, 고등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교원과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1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더욱 많은 분들께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행사는 지금부터 약 2시간가량 5분의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각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의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참가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Q&A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있으신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AR 교육 사례를 대구 다사초등학교 정현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현재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AI 교육 사례를 발표하게 된 대구 다사초등학교 교사 정현재입니다. 다사초등학교는 올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AI 크리슈머 양성을 위한 구조화된 경험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란 주제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슈머라는 말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언급한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의 조합어인 프로슈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프로슈머는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소비하면서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발 과정이나 또 서비스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를 의미하는데요. 크리슈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창조적인 소비자를 말합니다. 저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창조적 AI 소비자, 즉 AI 크리슈머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교육과는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티처블 머신과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기계학습과 데이터 등의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AI 크리슈머 양성 교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과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과정, 즉 인공지능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구조화된 경험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음악을 재생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수업 시간에만 활용되는 교구로서의 재료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유용한 생활용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퀵드로우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과 그림 맞히기 게임을 1시간 동안 즐겁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오토드로우 프로그램을 배운 후에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를 꾸미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사례 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자신의 삶 속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년별로 학습 주제와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을 구조화하는 단계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학년별 교육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 2학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작하기 간단한 인공지능을 체험해보고 또 이를 실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에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 4학년의 경우에는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6학년은 많은 양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전처리하고 시각화, 학습, 예측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양질의 교육 자료는 물론 효과적인 인공지능 교육 모델 또한 기반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대구의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학교 선생님들과 또 대구교육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와 협업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또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저희는 초등교사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교육연구회와 또 대구교육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와 함께 교육 자료와 모델을 개발하고 학년별 주제에 맞는 구조화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서 학생들이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활용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 소비자인 AI 크리슈머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년별로 운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학년인 1, 2학년의 경우에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인공지능을 수업에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주변에 펴 있는 꽃, 식물들을 살펴보고 이름을 잘 모르는 꽃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면서 구글 렌즈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구글 렌즈는 이미지 검색, 또 번역과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조작 방법이 간단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꽃을 검색하는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꽃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다양한 것들을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신발을 찍으면 이 신발을 살 수 있는 쇼핑몰을 검색한다거나 혹은 외국어를 찍게 되면 한글로 번역이 된다는 걸 학생들이 발견했고 또 이를 활용해서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산 예쁜 필통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한데 그걸 구글 렌즈로 사진 찍어서 찾아본다거나 혹은 친구의 티셔츠에 적혀있는 영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직접 검색해보는 활동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이 구글 렌즈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에 구글 렌즈 앱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또 다 여러 가지 앱들 중에서 구글 렌즈 앱을 실행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수업이 끝나고 한참 후에도 학생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식물원에 갔다가 예쁜 꽃을 보고는 구글 렌즈로 검색을 해봤다거나 혹은 식당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구글 렌즈로 번역을 해서 검색을 해봤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3, 4학년의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활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을 언플러그드 활동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또 이를 생활 속 문제로 확장시켰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반 친구들이 급식 메뉴 중에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를 만들고 또 친구들이 선호하는 맛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또 학교의 급식 식단표를 분석해서 각 메뉴의 음식들이 어떤 맛을 내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달 급식 메뉴가 나왔을 때 잔반량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측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고 또 식단에 대한 분석도 어설프기 때문에 사실 실제 예측과는 실제 잔반량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이 실제 삶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최종 결과 데이터는 영양교사에게 전달해서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 위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보기도 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6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사서교사의 도움으로 학교 도서관의 도서 대출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선호하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문학 분야의 책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따라서 다음에 새롭게 도서를 구입할 때는 문학 분야의 도서를 많이 구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보건실에 밀집되어서 감염병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실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보건실에 어떤 이유로 찾아가는지 데이터를 조사해서 수집하고 또 엑셀로 분석해서 정리하고 이를 시각화한 다음에 이를 보건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보건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급하게 병원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것들로 라벨을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챗봇 프로그램을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은 역시 보건교사에게 전달해서 보건 업무 처리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경험 제시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AI 전담 교사제를 운영해서 한 명의 AI 전담 교사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학년 17차 시로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수업 시간 내에 다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은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방과 후까지 또 가정 해석까지 지속적으로 수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AI 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담임 교사들이 함께 교내 인공지능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연구회와 또 각 기관들의 협업으로 만든 자료가 사실 우리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내 연구회는 이 자료들을 받아서 다시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또 인공지능 수업이 아닌 국어, 수학, 사회 같은 타격과 시간에도 인공지능과 융합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 및 개발된 수업 사례는 매주 운영되는 교내 자율 연수를 통해서 교내 연구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까지도 에게도 공유해서 저희 다사초등학교는 전 교원이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가족들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는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다양한 창의력 경진대회, 또 수기 공모전, 또 에듀톤과 같은 교회 대회에 여러 학생들이 참가해서 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같은 경우에는 대구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과 또 저희 학교의 동아리 학생들이 협업하여서 수업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사초등학교의 인공지능 교육 사례는 대구 지역 내에 다른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컨설팅하고 또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열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연구하고 또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각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연구회 활동에도 저희 학교 교사들이 다방면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또 인공지능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국립중앙과학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인공지능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소비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창의적 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교사 한두 명의 역할만 가지고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내 연수
할 때도 매주 관리자분들,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사 연구회, 교사 동아리, 학생 동아리 관련해서도 관리자분들께서도 관심과 지지를 많이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크리슈머를 양성하기 위한 다사초등학교의 사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정현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던 사례를 이제 인용하셔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해주신 다사초등학교 정현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중등교육 현장에서의 AI 교육 사례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태고등학교의 박호림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태고등학교 교사 박호림입니다. 저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AI 교육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이 수능 전날인데요. 제가 제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되실 분들은 지금 사실 현장에 시험 감독으로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감독관 회의. 그리고 열심히 수능 준비한 우리 고3 그리고 재수생들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이 고등학교 현장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남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 있고요. 우리 학교는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 중심 고등학교예요. 전국에 51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우리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인공지능 교과를 최대한 26단위 이상 강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고민과 다르게 쉽게 인공지능 교과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일반화된 사례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특화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면 인공지능 관련 교과들은 이런 교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교과가 있고요. 고시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이 올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재단 및 여러 교과서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2021년에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이 개발이 됐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 과정들도 내용 요소들도 엄청나게 연구가 되어 있고 이런 2021년에 개설돼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일단 우리 학교는 이런 구성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학년 때 정보를 배우고요.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그리고 정보과제 연구,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이런 종류의 과목을 최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학년 때 가서도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중심고등학교는 1학년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학년들은 이런 특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2학년들도 이런 과목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보라고 하는 교과가 일반 선택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의무이긴 하지만 34시간 이상 하라고 했지만 거의 34시간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라고 했으니 현재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교과만 개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보 교과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어쨌든 정보 교과밖에 지금 못 가르친다는 상황이라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내용 요소들을 재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개념의 내용 요소들을 좀 재구성해서 반영을 했고요.
우리 학교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에 나무도 있고요. 학생들이 좀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했던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소프트 교육이 활성화될 때도 그리고 위계 없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문외한이라고 하는 거죠. 현 재학생들의 인공지능 지식에 대한 위계 형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초 개념부터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기초 수업을 한 이후에 학생들에게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응용 범위를 넓히려고 했고요.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정보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지능을 조금 추가한다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스터디에서 개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은 너무나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실제 학생들이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경험을 하고 마치 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중요한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분류를 통한 비지도학습, 클러스터링을 통한 비지도학습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서운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들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언플러그드 활동들로 기초를 좀 다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건 다양한 교과에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교과에서는 정보교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이론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평가 계획을 잘 짜야 되겠죠. 정보문화 단원에 인공지능 적용하는 발표 계획을 짰고요. 학생들이 주제 선정할 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주제 선정할 때 교사의 피드백이 없으면 그 학생들이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는지 이런 단계가 생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정할 때 교사가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유 문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저는 이제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발표를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오프라인으로 발표하든 온라인으로 발표하든 저희 모든 발표 수업에는 이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 명이 발표할 때 전 학생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자기 발표 순서가 끝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학생이 연구했던 것들을 굉장히 경청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발표할 때 이미 발표를 마쳤던 학생이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든 전원 다 그 발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역시 뒤에서 발표를 보면서 바로 피드백을 해주고요. 학생들이 이걸 왜 좋아하냐면 사실 내가 발표를 했는데 너 잘했다, 못했다 이런 피드백이 엄청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학생들의 평가와 교사의 피드백을 발표가 끝난 뒤에 바로 전해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플러그드하고 그 다음에 주제 탐구를 끝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빠질 수 없겠죠. 중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을 블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텍스트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파이썬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서 C에서 파이썬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래밍들이 거의 파이썬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파이썬의 코랩이라고 하는 걸 응용하고 있습니다. 코랩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문서를 다 뿌려줄 수 있고요. 그 학생이 작성하는 과정을 실제 공유 문서로 얼만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콜앱을 활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파이썬 수업이 끝나면 인공지능 관련 요소들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수업을 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도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이 의무감이 있는데요. 이런 기계학습의 절차를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적합한 절차들을 다 생략하거나 암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학습의 절차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중학교에서는 블록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블록 프로그래밍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블록 프로그래밍을 다루면서 논 코딩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애저라는 프로그램 이제 사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오렌지라든지 그다음에 브라이틱스 같은 프로그램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코딩으로도 타이탄이 생존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들을 콜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 어떤 결론, 배우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게 하는데요.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웠다라는 이유로 이 프로그래밍 요소를 좀 넣어서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오렌지3라고 하는 이런 툴을 많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이 툴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딩으로만 모든 인공지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로서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진단 결과가 알려진 CT 사진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CT 사진을 판독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두고 인공지능으로 이걸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에 이 큰 그림에서 나왔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어떠한 알고리즘에 넣어서 모델링을 해볼 것인지, 그리고 그 나온 모델링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온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고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기계학습의 절차에 인공지능 툴에 지금 오렌지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앞에 보는 절차에 전부 다 동그랗게 위젯들이 나와 있어요. 오렌지에 사용하는 위젯들인데 그 해당 단계에서 사용하는 위젯들을 제가 표에다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위젯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델 및 훈련 평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알고리즘들로 학습을 하는지, 그 학습을 통해서 나온 모델 훈련 결과로 테스트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새로운 그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나 분류를 잘하고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수업을 진행한 편입니다. 일반 정보 효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워크플로우,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흐름을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교사 역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뭐 사실 저도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정보교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명시된 것처럼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으로 두 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활용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당분간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이게 우선이 되었을 때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학문이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교사들은 매번 새로운 학문이 나올 때마다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아야 가르치겠죠. 교사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런 시간마저 확보해 주지 않고 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마저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공지능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되지만 혼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희는 AI 올인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수를 통해서 만난 선생님들끼리 팀을 조직해서 지금도 매주는 지금 아닙니다. 2주에 한 번 심야에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한 책들이에요. 교과서도 분석을 해보고 유명한 책들도 한번 전부 다 발표를 하고 저희는 전원 발표를 합니다. 매 스터디 때마다. 그리고 교차해서 다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인공지능 언플러그라는 책도 저희가 한번 같이 집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터디 활동을 권유해 드립니다. 정말 혼자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 활동을 권유 드리고요. 창의재단에서는 이런 핵심 연수, 전문 연수, 으뜸 연수, 다양한 연수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어서 저희 사실 이 연수를 통해서 만난 선생님들이거든요.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만난 선생님들이고요. 예전에 연수와는 다르게 그 전에는 그냥 가서 듣고 배우는 연수였다라고 하면 지금 연수들은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터디도 조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자고요. 교사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를 키우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바라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나중에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은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가 아니고요. 또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로 알고 인공지능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전문가가 아니고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시간,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보다 더 멋진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공지능도 여기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도 프로그래밍을 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학습을 통해서 훨씬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내가 가르치고 나의 지도를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모든 교육자가 이런 청출어람의 마음으로 교육한다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고등학교 박호림이었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박호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등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분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초등학교 사례와 중고등학교 사례에 이어서 예비교원 교육 현장에서의 AI 교육 사례를 주제로 하여서 대구교육대학교 김우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대 김우열입니다. 이번에 발표 의뢰를 받고 무슨 발표를 할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근데 이제 수의 사업 및 AI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먼저 그 발표에 앞서서 이번 사례가 모두 일반화될 수는 없고 특히 내용적으로나 어떤 살짝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 적용됐던 어떤 그 사례 발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에서는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그리고 그러면 현재 한계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대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등교육에 너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수업 과제 및 이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실제 수업에 어떤 적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떤 괴리가 너무 심하다. 서로 이런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예비교원을 양성할 것인가였는데요. 저희는 앞서서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공지능을 그냥 단지 체험하고 그 내용을 아는 그런 그 학생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아니라 저희 교대만의 특성화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을 학습해서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안을 만들고 지도안을 수업해서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하고 나중에 이런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내용을 가르치자가 아니라 개념 기반으로 경험 중심 교육 모델을 적용하고자 해서 저희만의 방법론을 만들었고요. 이 방법론은 AI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AI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특히 그리고 현장에 맞춤형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해서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 그 확장해야 하는가? 지식에서 개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 기반이라고 잡았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어떤 초등학교나 초중고 이런 모든 현재 그 학습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의 현재 수업은 대부분이 성취 기준에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그 앞서서 일반화의 개념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무척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잘 살펴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만 너무 뭐뭐 하였는가, 뭐뭐 알 수 있는가라는 지식 전달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일반화 중심의 그 교육으로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능을 일반화를 위해서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이 습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내가 이 기술을 배운 부분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예비교사와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을 학생들이 지도안화해서 그리고 이제 교대에서 실습 때 현장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앞서서 너무 거창하게 풀었을 수 있는데 개념 기반의 경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 기반의 교수 학습 경험, 그러니까 개념 기반의 경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 나름대로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기반의 교수 학습 경험, 그리고 수업 설계 경험, 그리고 현장 중심의 수업 경험. 그러니까 개념 기반의 그러니까 교수 학습 경험은 이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이나 인공지능으로 예를 들면 기술이나 어떤 내용들을 습득한 후에 이 학습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이 기술은 이런 거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지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수업 설계를 할 때 내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또 응용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수업 설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장 중심 수업 경험, 이 실습, 그러니까 교생 실습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수업 경험을 구성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 내용들을 수업하고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비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더 잘 이해해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보다 저희 교수자, 그러니까 교수 또는 강사로 나오는 현장 선생님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수업 설계, 그러니까 교대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지도안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 지도안을 짜는 방법을 배울 때 교사들이나 교수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이렇게 확장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달이 가능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성 3단계 중에서 개념 기반의 구조화된 경험부터 현장 중심의 수업 경험까지 갈 때 AI 내용 이해부터 마지막에는 AI의 교수 학습 단계로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다음 장에 설명할 부분에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티처블 머신이나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했을 때 그냥 어떤 사진이나 이런 어떤 자료들을 학습시켜서 이 학습된 자료들이 사자, 고양이 이런 걸 구분한다라는 어떤 그냥 프로그램 체험에 가까웠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되다 보니까 이 티처블 머신은 이 안에서 어떻게 더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학습을 하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수업을 제대로 경험한 학생들은 이제 그러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수업 시간에 이런 과목에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 라는 이제 교수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현장 수업에 가서는 그 학생들이 인공지능 파트를 맡더라도 그냥 단지 초보자가 아니라 마치 그 수업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수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로 이제 지난주까지 2주간의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나갔었는데 나갔던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죠. 저희 학교에 돌아와서 할 수 그러니까 저한테 자랑했던 말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오히려 현장 선생님한테 자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 수업이 채택돼서 무척이나 기쁘게 하고 그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본인이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고스란히 담가줬습니다. 개념 기반의 교육
이제 구조화된 경험은 이 에릭슨이 얘기했던 이제 개념 기반의 그 교수학습 모델을 좀 토대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그러니까 교원 양성 모델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AI 교육 요소와 AI 교수학습 설계 부분을 잡았고 이 두 개를 구성할 때가 학습 지도안, 그래서 내용 요소를 이해하고 실습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을 학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일반화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개념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모델에 적용해서 이 데이터 기계학습 부분도 있고 활용 수업 교재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저희도 무척이나 어떤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교사 양성을 하는 특수한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이 교수님, 제가 왜 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써요? 라는 그런 수업에 그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초보일 때는 당연하게 그냥 너희가 이걸 배우면 미래에 어떻게 좋고 학생들이 어떻게 좋고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은 요즘에 특히나 MZ 세대로 가는 이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좀 전달이 어려운 먹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교사를 될 때 이런 다른 거와의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쓰면 기존의 여러 가지 수학이나 이런 거의 융합에 있어서 학생들을 더 이해를 잘 시킬 수 있고 음악이나 미술에서도 단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더 이해 잘 갈 수 있게, 그리고 또한 코로나 환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실제 못 모이는데 똑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이런 AI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3단계 중에서 개념 기반 교육의 구조화된 경험 첫 번째를 설명드리면 예전에 그러니까 교수학습 분석에서 그냥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티처블 머신이 처음부터 어떻게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실제 몸소 다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할 때 무엇보다 프로그램 체험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설계된 지도안을 통해서 그 지도안에 이런 내용이 정확히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거야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통의 수업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모든 게 끝나서 이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느냐를 평가하지만 저희 학교는 특별히 이 프로그래밍까지 한 후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래밍 결과를 가지고 일상에 적용하는가를 더 초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토대로 해서 지도안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 본인이 느낀 부분을 설계할 수 있어서 지도안에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 적용 경험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모델을 구성하여서 인공지능 교수학습 모델의 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모델 구성에서는 아까 그 내가 프로그래밍까지 경험을 하고 그 지도 안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지도안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거를 그 이제 각각의 지도안에서 이런 내용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어라는 지도안을 또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단지 본인이 짠 거를 토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짠 걸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간에 공유함으로써 그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잘 짰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잘 짰구나라는 그런 공유 및 피드백, 상호 그 채점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대에서의 가장 핵심은 현장 중심의 수업 적용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 저희는 그러니까 대구교육대학교는 스윗 사업이나 AI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서 가장 그 자랑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실습 학교들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이 엑셀 표에서 나와 있듯이 각 실습 학교마다 대표 수업들을 항상 AI 및 스윗 사업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으로 그 대표 수업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학교에서 그 수업을 구상하고 지도안을 짜서 대표 수업을 진행을 했고, 또 저희 그 단지 실습 학교에서 그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 연계된 기관에서의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수업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그러니까 대구교육대학교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구성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 각각의 단계마다, 그러니까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마다 이런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교육과정을 짜고 그 활동을 그러니까 잡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모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의 첫 단계로서 개념 기반의 교육 구조화된 경험은 교육과정 개발 개선 그리고 교육 역량 인증이 이 부분이 연계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화 적용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짜는 수업 설계 및 적용 대회를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수업 적용 경험에서는 현장 교육의 실천 기여와 교생 실습, 그리고 특히나 대구교육대학교는 대구와 경북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구 및 경북의 AI 선도학교들과 또한 그 선도학교는 그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외에 또한 이제 도움을 필요하는 학교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실제 현장과의 괴리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개선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한 학년의 특정 그리고 이 학생들만 선택해서 듣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저희 대구교육대학교는 각 학년마다 모든 학년에 2학점씩의 그 필수학점을 잡아서 전교생이 그 매년, 그러니까 졸업하기까지 8학점이죠. 그 매년 그 필수로 AI 관련된
그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AI 융합 교육 과정으로서 그 올해는 7개의 교육 과목을 개선해서 탑과의 교수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3차시 이상, 그러니까 그 3주차 이상씩 15주에서 3주 이상을 수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수업 경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 학교에는 무조건 대표 수업 및 6개 그 대표 그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수업을 필수로 해서 전체 인공지능 관련 수업 실습이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게 조금 그 특이할 수도 있지만 특이하지 않은 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먼저 공간을 꾸며놓고 이 공간에서 무슨 수업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을 짜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저희가 앞서서 설계된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공간을 꾸며놓고 그 공간에서가 최대한 많이 활용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혁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교육대학교의 목표는 어떤 우리 학교 예비교사들,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 맞춤형으로, 그리고 아까 그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해서 그 열심히 이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우열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AI 교육을 이끌어갈 우리 예비교원들을 위한 교육 사례로서 예비교원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비교원 교육 현장에 이어서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AI 교육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박호강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온 박호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의 대학에서의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대학이라는 이제 단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이제 조직이 좀 개편이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특징으로 하는 게 이제 비전공, 그러니까 전공자들을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모든 이제 과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하는 것을 이제 그 학교 차원에서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핵심 지식에 대해서 전연차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큰 비전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전교생으로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강의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통한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어떤 가치를 어떻게 확산하고 인턴십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 대학에서의 교육은 이제 앞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그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어떤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가 대두되고 많은 산업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모든 부분에서 AI화가 진행이 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팍스 테크니카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기술이 이제 모든 산업에 관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AI가 지배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번영이 AI에게 많은 부분 이제 의지하게 되는 이제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전 교생에게 이제 교양 필수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소양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AI를 가르치기 전에 일단은 뭐 프로그래밍과 선형대수, 통계 같은 과목들은 뭐 거의 모든 이제 학과를 가리지 않고 선수 과목을 통으로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과목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학과마다 좀 다른 형태의 이론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인공지능 개론이나 뭐 기계학습, 심층신경망과 같이 어떤 그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자기 전공에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습을 이제 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정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정말 그 산업 현장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앞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포커스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컴포넌트별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하나씩 소개를 드릴 건데요. 뭐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습에 대한 부분인데 그 두 부분이 이제 물론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이제 AI 과목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동양 소개 부분을 이제 첫 2시간에는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게 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 바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이제 이 기술 AI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뭐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게 되지만은 비전공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거 꼭 들어야 되나? 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정말 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들을 정말 그 잘 되는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전공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그 최신 사례들만 골라서 보여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이 특히 비전공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보여줬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에 테슬라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자율주행 최신 패치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뭐 보셨던 것처럼 앞에 자동차의 뭐 브레이크 등이나 신호등 같은 것들도 정말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보여준 것 동시에 이론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 이 기술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론에 굉장히 포커스 되어 있는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항상 이제 느끼는 이제 문제가 이거 배워서 어디에 쓸까라는 질문을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받게 되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선형대수나 통계에 대한 내용이 이 인공지능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부분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이제 사용한 예제를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주면서 여기서 선형대수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론이 얼만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은 좀 아까 여러 선생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론의 중요성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선수 과목을 이제 수강하고 오는 학생들이라고 일단 AI를 가르칠 때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교생들에서 특히 뭐 관련 소프트웨어나 뭐 전자과목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입학 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 수업들은 이제 수강하고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고도화된 지식을 이제 좀 전달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이론은 반드시 리뷰를 하려고 좀 이제 저희가 모든 교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그 선제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베르누이 분포나 뭐 다양한 이제 확률 통계 이론들, 뭐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알고 있지 않다면은 선수 과목을 한 번 더 듣거나 준비가 된 후에 들을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함으로써 중도 탈락이 최대한 없도록 좀 이제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뭐 전공자, 비전공자에 대한 이론의 깊이가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학과별로 다르다는 것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좀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고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준비가 되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포인트들을 계정이 많이 제공을 함으로써 뭐 사실은 뭐 저희 교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웹상에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좋은 강의들은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줌으로써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핵심 AI에서 그 강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제 이론에 전달하는 부분이 저희 이제 전공자들에게 대학 교육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이제 어떤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이제 사용을 하기보다 그게 뭐 지도학습도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종류별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수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달을 하되 저희도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내용들은 코드를 통해서 리뷰를 하는 부분을 좀 최대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뭐 보이시는 뭐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센트로이드를 찾고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하는 부분이 코드로 구현을 하라고 했을 때 그래도 잠시 이제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념적으로는 됐지만은 실제 내가 쓸 정도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코드를 기준으로 이론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고 그거를 써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한 번 더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론을 많이 전달하기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 강의법 중에 하나가 뭐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희만 시도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교육 이제 스트래테지 중에 하나로 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그 수업을 진행함에 앞서서 어떤 리딩이라든지 뭐 강의를 먼저 제공을 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그뭐 실습형이나 프리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강의가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그 학습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대면 강의 이후에도 이걸 좀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교육 학습 효과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저희가 강의를 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부분은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제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아무리 예습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하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제공되는 정보들을 한 번에 소화를 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멈추고 관련 이론을 본다든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수식을 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질문이 생겼을 때 플립드 러닝 시간에 이제 와서 질문도 하고 저희가 그 개념들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실습형이나 풀이형 문제를 이제 그때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실제 강의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보강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 뭐 질문량을 비교했을 때 사실 이제 오프라인 강의랑 비교해서 오프라인 강의 때보다 훨씬 질문의 양이나 뭐 저는 양보다는 그 질의 증가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강의를 먼저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의 질문들을 받았었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이해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단순히 뭐 질의응답은 실습뿐만 아니라 뭐 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이런 많은 플립드 러닝의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인공지능의 교육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제 진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제공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뭐 다른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과제별로 그 아까 이제 과제랑 프로젝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저희 이제 인공지능 이제 수업 자체가 뭐 이론의 연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최대한 그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이제 연속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 데이터가 수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전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학습을 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파이프라인의 순서에 맞춰서 각 이론이 제공이 됨으로써 그 각각의 이제 그 교육과정의 그 현재 그 주차의 교육과정에 맞는 과제를 이제 내줄 때 실제 그 전공자들이 실제 다루는 데이터들을 직접 모아보고 직접 전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툴킷들과 이론들을 제공을 이제 해주면서 조금 더 큰 학습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단점은 이제 평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도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연습 문제 뭐 풀게 하고 채점을 하게 되면 편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피드백을 이제 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이 들게 되고 그래서 좀 조교들과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관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좀 혼선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과정을 좀 거듭하면서 루브릭을 좀 개선을 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정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될지가 유형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리스트가 쌓이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뭐 어쨌든 모든 AI 관련 과목에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과정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자유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뭐 다른 이제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주제 선정 때는 많은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이제 1대1 미팅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어쨌든 이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학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진짜 풀고 싶은 문제보다는 좀 뭔가 정답이 잘 나와 있는 잘 정의된 문제를 좀 풀고자 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어떤 관심이 있는 문제들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거의 나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평가 매저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 이제 루브릭을 이제 좀 공개를 했을 때 주제 선정에서 좀 저희가 큰 그런 이제 그 혼선을 좀 막을 수가 있었고요. 중간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그 발표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그걸 반영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는 3단계에 걸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저희가 뭐 화학공학과 학생이나 뭐 반도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뭐 화학식을 가지고 이걸 텍스트로 바꾸는 부분을 AI를 만들어 본다든지 저렇게 뭐 금속 정형에 대한 부분에서 관찰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AI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저도 굉장히 좀 보람찬 이제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교생 교육을 통해서 이제 소양을 이제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취업에 이제 뛰어들기 전에 많은 다른 학교들과 기업들과 먼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AI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수요자들은 어떤 문제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희 소프트웨어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이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견기업, 대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 학교들에서 그 수요 의향서를 받아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한 기업 이상에서 이제 팀을 짜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또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수법 중 그 강의법 중에 하나가 뭐 아무래도 이제 배운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증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통해서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그런 이제 AI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 학생들과 저희 교원들이 함께 가서 소프트웨어 캠프를 진행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영재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몇천 명 규모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치 학생의 일환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ICT 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방문을 해서 하는 ICT 봉사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또 전교생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이제 경험들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드렸던 이 산학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모든 학부생들이 이렇게 기업 멘토를 가진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실제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굉장히 큰 경험이 되었다고 저희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이제 뭐 저희가 뭐 사실 이 기업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부러 가렸는데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기업들에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여기는 이제 21개 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학년당 그리고 소프트웨어 대학에서만 만들었던 팀이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 대학에 있는 이제 1년 한 학년 정원이 이제 150명 가량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에 대한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100팀 이상의 팀들이 참가를 해서 이렇게 인턴십에 대한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한 번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스탠포드나 뭐 산호세 주립대학들 그리고 이제 주립대학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이나 베트남의 학교들과 실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강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실제 그런 강의를 가지고 와서 아예 수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아까 플립트 러닝의 일환으로 뭐 콜세라나 유튜브에 공개해 있는 강의들을 아예 주 교조를 삼고 그것을 교원과 학생들이 수업 전에 본 후에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스커션만 하는 수업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 교류와 발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대학과 기업들과도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간이라서 이제 사례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공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AI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심차게 비전공자들도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을 이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평가나 피드백을 이제 드리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바틀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발표 자리는 다 담지 못하였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제 특히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 200명 규모의 강의도 이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동화된 평가나 문제를 만들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이제 찾고 있고요. 이제 저희 대학이나 뭐 저희에게도 이제 이메일 주시면은 이제 그런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박호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학부 기초 AI 교육, 그리고 이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사례, 그리고 AI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노하우 등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박호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포럼의 마지막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교사 재교육 현장에서의 AI 교육, 그리고 AI 융합 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를 위한 교수자의 역량 함량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의 유정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유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앞서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 실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돌아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롤러코스터 혁신이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은 굉장히 인공지능 그 자체가 기술 자체가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 기술의 궤도는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롱 AI에 나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이버 괴롭힘 같은 핫버튼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요. 또 인공지능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면서 실제 기존의 방식의 삶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 생활 속에서 더 넓은 큰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통합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인공지능 교육에 우리가 한번 녹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의 가까이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한두 번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를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민주화, 그래서 모두가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AI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기 분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참여를 하고 AI로부터 혜택을 받고 또 형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모두 다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육에서 이제 AI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였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교육과정과 교육정보화 중심으로 정보교육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지만 그 네이밍이 주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추구하는 바는 정보교육,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22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해서 인프라 구축부터 그다음에 ICT 활용, 그다음에 AI 서비스 각각의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미래의 핵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부나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교육과정 변천 과정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텀이 14년이었습니다. 14년이 정도 되면은 새로운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서비스들이 교육 현장이나 우리 삶에 와서 깊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짧아지는 주기를 계속 그 교육에서 어떻게 따라갈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했던 ICT 활용 교육, 즉 이제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ICT 활용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는 ICT라는 그 도구가 우리가 이제 교과 활용법, 그래서 수업 설계에 주로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스마트 교육이라고 잠깐 스쳐가는 교육 형태가 있는데 이 교육 과정에 담지 않고 이 내용들은 교사의 역량 중심, 즉 교사가 새로 나온 기술을 각 교과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중심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이 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정보과학의 기본 개념을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이 아니고 사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팅 사고, 실제 이제 컴퓨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결했던 문제 해결 방법들을 이제 모두가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모두가 배우게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는 내용 체계, 그럼 이것을 공교육 형태에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내용 체계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 체계 부분이 이따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소프트웨어.ai 교육이라는 네이밍이 지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제 인간과 같이 앞으로 공존할 대상, 그게 바로 지능을 갖는 기계입니다. 그거와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ai 교육이라는 네이밍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ICT 활용부터 2020년 하는 소프트웨어.ai 교육 이 모든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떤 게 주어져야 되는지 내용에 보다라는 것은 교육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이 됐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지금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실은 이제 공교육에 들어왔다는 건 보편 교육으로서 이걸 모두에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보편 교육은 실제로 내용 요소 구성이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 체계가 아직 우리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ICT 활용 교육이 아닌 컴퓨팅 사고 중심으로 학문적 보편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하려면 보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문적 보편 교육을 하려면 실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정보 교육이 갖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그대로 내용 요소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교육과에서의 내용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미시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크게 보는 거시적 구성으로 확대,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에 즉 이제 시수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요소들 간의 연계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서 교육의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가 가장 중점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이제 교사들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이상은 있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현실은 제가 이제 밑에 두 개 표로 이제 도식화시켜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을 과잉 일반화시키는 그런 즉 내용에 이제 근본이 없는 왜곡된 내용이 일반화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잉 일반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AI 교육할 때 소양 교육, 활용 교육, 융합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디지털 기반의 패러다임 대전환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갈 디지털 네이티브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패러다임 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컴퓨팅 사고입니다. 그래서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소통하고 배우고 삶을 영유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사고의 다양성 및 창의력 신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과연 그걸 우리가 교육 과정 내에서 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컴퓨팅 사고에다가 AI 이제 융합 교육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건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타 교과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서는 수학적 사고, 과학에서는 과학적 사고가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것은 화학적 반응이지 실제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는 활용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AI 교육은 컴퓨팅 사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양과 활용 중심으로 지금 변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컴퓨팅 기초 원리. 과연 컴퓨팅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장 교수들이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이게 이제 선도교사라든지 일부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아직 연수가 100%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표는 우리가 ICT 활용 교육할 때 학습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오면 자료를 수집하고 뭐 가공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저희 소프트웨어 AI 교육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사고력 중심이었던 거고 ICT 활용을 했을 때의 지도안과 즉 교사 학습 방법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고 중심이니까 사고력을 그리기 위한 교사 학습 방법은 굉장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성균관대에서 사례를 발표했을 때도 보면 플립드 러닝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지금 저기 한 것은 단순히 컴퓨테이션을 띵기에 기본 구성 요소를 놔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컴퓨팅 사고력은 저렇게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그 과잉 일반화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사고력이 없어지고 활용 중심으로 남았다는 게 좀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현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그건 뭐냐면 학문적 이해 부족. 이제 우리들의 전문가의 역할도 부재했다라는 게 큰 이제 맹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용어 사용이 혼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AI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을 다른 교육으로 착각하는 그 개념적 오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AI 기본 이제 ICT 활용처럼 기본 운영 지침 같은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도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일부는 기술 활용 능력만 우수한 비전문가 강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AI는 다른 게 아닙니다. AI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에다 AI 기술을 넣으면 소프트웨어가 진화하든지 뭐 업그레이드 되는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 AI에 저런 용어가 분리됨으로써 현장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부실의 원인 중에 하나 문제가 교과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보편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과 안에 17시간 안에 짜집기로 넣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실제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 체계를 보면 하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내용을 제대로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이것도 표준화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와중에 계속 선생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 정보교육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필수 역량입니다. 수학에서의 사칙 연산과 같은 게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교과는 우리가 사회, 뭐 국어, 수학 이렇게 배우는 이유도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력을 보편 교육으로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게 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컴퓨팅 사고 교육도 보편 교육으로 하려면 교과 진입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된 후에 그다음에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고 기과가 되지 않으면 융합적 사고력도 나오기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용만 강조한다면 지금처럼 AI도 활용이고 소프트웨어도 활용만 강조한다면 실제 우리 이제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고력에 대한 학습 기회를 지금 저희들이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모든 연수나 학교 수업들이 소양대 일부, 활용, 융합 모든 것들을 기술 중심으로 주입식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저기 보면 기술 중심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산출물 자체도 기업 중심입니다. 결과물이 이게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다양한 문제 해결력 중심.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이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각 교과에서의 추구하는 그 사고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산출하게 되면은 사고 중심의 어떤 산출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문제점, 주입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과잉 일반화로 통해서 이제 개념 오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순서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안에도 저 순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캡처한 건데 그 순서도를 그대로 갖다가 저희가 이제
컴퓨터한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쭉 알고리즘을 나열하면 어느 전 세계에 있는 프로그래머든 누구든 랭귀지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구현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제 초등학교 6종 교과서에 전부 다 개념 오류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는 바뀔 수 없지만 한번 책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양이나 활용, 윤리, 융합, 컴퓨터 그 기초 원리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컴퓨팅 기초 원리가 다 탄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소양 교육, 활용 교육, 윤리 교육, 융합 교육이 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미래 사회에 대비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I 융합 교육의 이제 방향성을 지금 현재 AI 융합 교육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융합 교육하는 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소양이 되고 나서 융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중요한 건 Y가 아닙니다. 왜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우리가 많은 팩트들, 사실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교육의 가치가 아니고요. 실제 사고를 기르는 게 교육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교육을 통한 AI 융합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찾아내는 이런 모험심과 도전 정신, 미래에 필요한 그 역량들이 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융합의 교육의 깊이는 제가 옛날에 이제 융합교육대학원에서 그 한 포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는 융합을 하려면 두 학문이 모두 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 융합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융합을 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K-12에서는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지 K-12에서는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도 각자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AI 융합 교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정해진 틀대로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관점에서 컴퓨팅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융합 교육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융합 교육은 초중등 레벨에서 융합 교육은 탐구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학생들의 삶과 교과 간의 연결 교리를 발견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토대로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럼의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발표자분들과 참가자분들이 함께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질문을 올려주지 못하신 참가자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채널 하단에 있는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시간 관계상 발표자 한 분당 한 가지씩 질문을 채택을 하여서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발표자분들 순서대로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현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AR 교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AR 교육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지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생님께서 또 해보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 수업을 처음 접해보신다면 우선은 인공지능을 일반 교과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미술 시간에 쓸 수 있는 도구 중에는
구글에 아트앤컬처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 안에 아트 셀피라고 해서 내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인공지능이 닮은 미술 작품들을 찾아주는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 스피커가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또 영어로 대화를 해본다거나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연습해보거나 이런 식의 일반 교과 시간에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을 경험해보면서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도 인공지능을 우선 경험해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교육, 또 기계학습에 대한 원리나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 교육은 사실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또 낯설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지역의 교사 연구회 또 교내 교사 연구회, 교사 동아리를 조직해서 함께 연구하고 또 자료를 공유하고 제작하면서 수업 사례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해서 교내 자율연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교육 수업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은 문태고등학교 박호림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AI 관련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했었던 실습이나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AI가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는 알파고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AI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알파고와 연관된 강화학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강화학습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어떤 보상을 통해서 자기 행동 정책을 바꾸는 일인데요. 실제 우리가 알기로는 알파고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이세돌을 이겼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이세돌보다 바둑을 잘 두지도 않았을 거고요. 결국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더 바둑을 잘 두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파고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알파고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과정을 언플러그드로 활동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3x3, 3 곱하기 3의 표에 게임을 하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은 규칙만 알아요. 규칙만 알고 그 행동을 하지만 내가 선택한 규칙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졌을 때는 그 알고리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게임을 계속 할수록 내가 이길 수 있는 알고리즘은 남겨두고 졌던 알고리즘은 다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게임이 계속 되면 계속 될수록 그 많은 경우의 수에서 인공지능은 지는 알고리즘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게임을 학생들이 진행해 보고 알파고와 연관 지어서 아 이게 강화학습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굉장히 학생들도 그런 피드백에 아 인공지능이 참 무서워요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또 인공지능 수업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 저희도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뭐 사례의 코로나 CT 사진을 가지고 실제 뭐 새로운 CT 사진을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 관련 데이터들을 한번 오렌지3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만 쓰고 싶기도 한데 예를 들면 우리도 사실 김홍도와 신윤복 그림을 잘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게 두 개의 그림을 주면 아 이게 누구 거지 하고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AI에게 이 그림을 학습시키고 이게 누구의 그림인지 맞춰보는 수업도 진행을 해봤었고요. 또 자기의 글씨를 수능 필적 확인란에 쓰는 글자들을 써서 글씨체가 누구 것인지 맞추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왔던 그런 수업도 있어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 수업은 선생님들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고
학생들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수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역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교육대학교 김우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실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 실습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학교에서 모두 지도가 가능하였는지요?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육을 잘 아시는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실습 지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 질문은 저희가 단지 올해 AI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전에 수의 사업부터 이제 이어져 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습에서 특히 이제 아까 유정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식 교과가 아닌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을 실습에 넣어서 어떤 대표 수업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첫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걸 채택하더라도 여기 질문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는 질문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조금 아까 발표나 이런 것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두려워할까를 고민했더니 기존 수업보다 단지 이걸 기술로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그냥 다른 걸 빼고 이걸 넣을까라는 그 고민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의 이제 안정화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부터 이어지는 선생님이 원래 진행하시던 도입 부분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적용하고 수업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다. 여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아이들이 이만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기존 수업을 이걸 적용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메꾸면 좋을까라는 기존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한테 말을 해달라라는 이제 멘토링단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예비교사들, 실습생들한테는 선생님과의 이제 협조, 그러니까 실습 선생님과의 협조하에 교수와 교사,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잘 아는 교사, 그리고 예비 교사, 실습생, 그리고 이제 실제 실습학교의 교사까지 연결된 어떤 이제 멘토링단을 구성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 서로 아무 말도 잘 못하고 했었는데 벌써 이제 수의 사업 3년 그리고 요번에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서 4년째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습 학교에서도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물론 이제 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표출 못하는 부분도 계실 거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점점 더 발전돼서 오히려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서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도 결과물들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아이디 실험 실습님, 네, 대답이 되셨는지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박호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생을 비롯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AI 교양 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전공생을 비롯한 모든 대학생이라고 해주셔서 일단 모든 대학생이라고 하게 된다면요,
사실은 이제 그 방금 직전에 강의해 주신 유정수 교수님 강의에서 컴퓨팅적인 사고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AI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그 삶에 받아들일지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사고 방법을 이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그 기술이나 뭐 도구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서 쓰듯이 이제 금방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컴퓨팅적인 사고는 정말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제가 뭐 개인적인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문제 정의에서 많이 이제 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 AI를 공부하면서 프로젝트에서 문제 정의를 이제 학생들에게 해보라고 했을 때 굉장히 AI가 굳이 필요 없는데 AI로 풀겠다는 이제 문제 정의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게 문제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에서 프리프로세싱만 잘 하게 되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AI를 이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은즉 우리가 AI가 필요한 부분과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AI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뭐 어떤 걸 써야 될지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드렸던 AI를 쓰기 이전에 데이터 수집, 뭐 전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처적인 파이프라인, 이제 그 파이프라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도 분명히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뭐 더 큰 카테고리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적인 컴퓨터적인 사고를 먼저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서 또 그런 이제 공과대 학생들을 포함한 전공생들에게 뭐 한 가지 그냥 첨언만 드리자면은 이제 정말 많은 AI 기술들이 있고 뉴럴 네트워크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뭐 강화학습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야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모든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선형 대수로 다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많은 예제나 코드를 통해서 실습도 하고 데이터도 써보지만은 그게 그 선형 대수를 통해서 표현을 해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사실은 내게 됐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쓰시는 뭐 텐서플로우 같은 그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선형 대수에 기초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실제 코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한번 정확하게 머리에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전주교육대학교 유정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편 교육으로서 AI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때 아마 제가 발표한 중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ICT 활용부터 계속 제가 이제 학교에 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단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14년 뭐 이러하는 단계들을 다 거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살던 시대, 우리 이제 살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 우리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시대는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인공지능이 내 옆에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냥 인공지능이 삶의 일부가 되고요. 앞으로는 자기가 일할 파트너가 인공지능이 됩니다. 우리가 지피지김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본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뭐든지 컴퓨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없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룰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교육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게 또 나한테 하나 또 나 짐이 되는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삶을 살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 저는 이제 독립교과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 되기 이전에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마인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왜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또 하나의 교과 이기주의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실제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직접적인 삶이고 이들이 먹고 살 토대입니다. 그럼 플레이그라운드를 우리 마음대로 짓밟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실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인드들을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 이런 모두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우리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것들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교과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 삶을 만들어 주려면은 배우게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죠.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게 꼭 어디를 없애고 우리가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되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특강을 가서 미래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직업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세상은 넓어졌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사는 아이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가 길만 열어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제가 가르쳐보면 저희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굉장히 아이들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스팔트 좀 깔아주면 안 될까요? 굳이 우리가 흙길을 가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좀 마음만 열면은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5분께서 제 답변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포럼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와 질의응답을 위해 수고해주신 5분의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진행한 포럼은 녹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 채널 내에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콘텐츠로 업로드되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